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용시험 전공수학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최근의 경쟁률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의 2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고점으로 매년 경쟁률이 하락하여 올해에는 6.85대 1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는 작년까지 모집 인원은 꾸준히 늘었는데 비하여 응시 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내년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수의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 문제인데 현 정부의 국가 운영을 보면 연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은 운이 좋으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보다 더 적은 인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의 관점으로 보면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자의 감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3,000명 정도가 지원할 것이고 이는 경쟁률의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쟁률의 상승 요소와 하락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6대 1이 넘는 임용시험은 짧은 시간에 합격 전략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면 100% 합격한다는 합격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용시험의 합격 전략은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일 뿐 100%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합격 전략에 대한 4개의 주제를 2번의 강의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합격 전략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인 기입형 계산 연습에 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역시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인 서술형 답안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이란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합격을 보장하는 합격 전략의 충분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임용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낯설게 여기는 개념인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합격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지만 수학이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임용시험의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문제를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4개의 주제 중에서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제를 묶어서 두 번째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제 수강생만을 위한 비공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했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는 두루뭉실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6대 1이라면 6명 중에서 5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시험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모두 다르고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역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전략이란 없고 개개인의 특징에 맞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은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합격 전략이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틀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합격 전략이 모두 다르더라도 합격 전략의 목표는 동일하게 플러스 1점이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1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플러스 1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합격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1점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수학이 아닌 임용시험의 합격인 것이기 때문에 수학과 시험의 경계의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시험에 맞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고 버리는 주제라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버릴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플러스 1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합격 전략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대1이 넘는 경쟁률의 시험에서 100%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의 실력 차이 등 현재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달 후에 나의 실력이 월등히 발전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또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합격 전략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다음 문장이 참인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임용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임용시험 준비가 쉬워질까요? 실제로 과거의 예를 보면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시험 봐야지 하고 경쟁자가 늘어나고요. 어렵게 출제되면 나 이런 문제 못 풀어. 포기할 거야 하고 경쟁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건 참이 아니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합격자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직 커트라인만으로 결정되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들은 커트라인만 넘기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서 경쟁률은 의미가 없죠. 절대평가고요. 문제가 쉬워지면 당연히 커트라인 넘기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합격이 쉬워져요. 두 번째 유형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합격자의 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임용시험이 그렇죠. 이런 시험은 경쟁률이 난이도의 척도예요. 1대1 시험과 100대1 시험 완전히 다르죠. 상대평가고요. 문제가 쉬워지면 실력 차이가 무의미해져요. 문제가 쉬우면 대충 공부한 사람도 시험을 잘 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시험 잘 보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문제가 쉬워질 때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문제가 쉬웠다는 의미가 되고 경쟁자들도 점수가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80점을 받았어요? 좋아할 수 없어요. 경쟁자들이 85점이면 난 떨어져요. 내가 60점 받았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자들이 55점이면 나는 붙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임용시험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쉽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경쟁자를 앞서기가 힘든 거예요. 왜? 문제가 쉬우면 경쟁자들이 다 시험을 잘 보거든요. 자, 이 생각으로 우리가 목표를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합격 전략의 핵심인 우리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합격만 하면 돼요. 1등 해야 될까요? 1등 해봐야 좋은 거 있나요? 없어요. 합격만 하면 돼요. 만점을 받거나 1등 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합격을 위해서 목표 점수를 세워야 될까요? 난 80점이 목표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가 80점을 받았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를 못해요. 경쟁자들의 점수가 중요하죠. 따라서 단순하게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한다? 이건 절대로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쉬우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80점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목표가 될 것이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플러스 1점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예요. 플러스 1점의 의미는 경쟁자보다 1점 더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격 전략의 핵심이 돼요. 경쟁자보다 10점을 앞설 필요 없어요. 1점만 앞서면 돼요.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임용시험 제도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관심 없어요. 문제가 쉽게 출제될 수 있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건 경쟁자보다 1점만 앞서면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인 플러스 1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은 여러분 못지않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경쟁자를 앞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무의미한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자보다 1점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주 힘든 목표란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기 위해서 수학의 대부분의 주제에서는 경쟁자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아야 돼요. 많이 뒤처지면 내가 역전할 기회가 없죠. 다시 말해서 약점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이기 때문에 약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약점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약점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나의 약점 부분에서 경쟁자에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전략은 개인에 따라 다르죠. 왜? 모두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자도 장점이 있겠지만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정합시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워서 여긴 공부 안 할 거야 버리고 싶어.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런 주제를 버릴 때 굉장히 중요해요. 버릴 때 잘 버려야 돼요. 이 잘 버린단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이걸 이해해서 이걸 잘 버리는 연습을 해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저랑 수업을 같이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역전을 해야 되죠.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야 돼요. 앞서기 위해서 뭔가 나의 무기가 있어야 앞설 수 있죠. 경쟁자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앞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쟁자가 어려워하는 주제에서 내가 앞설 수 있는데 경쟁자가 잘하는 주제에서는 내가 앞서기 힘들어요. 경쟁자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될 때 앞설 수 있는데 경쟁자의 약점이란 얘기는 어려운 주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약점이 있겠죠. 그 어려운 주제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느냐? 장담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미리 연구해 둬야 돼요. 이 연구가 없으면 경쟁자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경쟁자의 전략이 이렇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전략을 이용해서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죠. 경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쟁자들이 이런 주제는 잘하고 이런 주제는 못한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게 정보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다음 문장이 참일까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임용시험의 전공 점수가 좋다. 과연 참이 될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질까요? 다음 두 문장이 동치인지 생각을 해보죠. 내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임용시험 전공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 두 개가 동치일까요? 자, 이 두 개의 질문 모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수학 실력은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임용시험에 불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임용 점수가 좋다면 그분들 당연히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 수학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임용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금 바로 제가 올해 수능에 수학시험을 본다면 점수가 좋을까요? 고3 수험생과 저의 수학 실력을 비교하면 제가 섭섭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수학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수능을 봤다면 분명히 점수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확실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수학 실력은 좋지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수학 실력과 시험 점수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수학 실력이 좋아도 시험 공부를 해야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점수가 좋을 수 있죠.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만 준비한다면 저는 고득점을 노릴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준다면 수능을 보면 굉장히 잘 볼 자신이 있어요. 자, 왜 그렇죠? 제 수학 실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수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시간만 주더라도 시험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임용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점수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대학교 선생님들 지금 당장 임용시험 문제를 주고 시험 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그분들 수학 실력이 여러분보다 좋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 본다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임용시험이에요. 이제 우리는 수학과 시험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조금 전의 생각이랑 반대가 되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답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임용시험에서는 출제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왜냐하면 임용시험 답안지가 좁기 때문에 답안지가 길어지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지만 시험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부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왜 출제되지 않는 걸 뭐하러 공부해요? 이게 분명히 합리적이죠. 시험과 수학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되는 생각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약점이 되는 주제에서 나의 강점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경쟁자들이 이거 출제되지 않을 거야 하고 공부하지 않은 주제에서 만에 하나 확률은 아주 낮지만 출제가 된다면 내가 여기서 점수를 1, 2점만 받을 수 있어도 경쟁자를 앞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주제를 버리면 또 안 돼요. 경쟁자를 앞서기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주제라도 모험을 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이죠. 제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수학과 시험이 일치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 수학과 시험이 일치하지 않는 예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정리는 범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범용적이다?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은 수학의 정리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임용시험 문제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이 돼서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형대 수학의 정리들은 차원에 상관없이 3차원이든 100차원이든 1000차원이든 차원에 상관없이 다 적용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오행오열짜리 고유다항식 고유값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2행 2열짜리 행렬만 다루고 있어요. 3행 3열도 거의 없어요.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대수학의 나눗셈 알고리즘,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이 정도 크기의 숫자에 대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될까요? 출제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두세 자리 숫자만 다루고 있어요. 복수해석학, 유수계산은 극의 차수에 상관없이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7중국의 유수계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수학과 시험의 차이예요. 자, 이게 또 다음에 설명드릴 2강 계산 연습에 대한 주제이기도 해요. 기본 이론반에서는 범용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는 출제 안 돼요. 특별한 경우만 제한해서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임용시험의 계산 연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학에서 배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열심히 한다? 이게 계산 연습일까요? 아니죠. 정석적인 방법은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풀 수 있도록 범용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특수한 경우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용적인 방법 필요 없어요. 정석적인 방법 필요 없이 특별한 경우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임용시험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준비할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제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수학의 덫이라고 부르는 함정이에요. 이 수학의 덫은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임용시험과 경시대회 차이가 뭐죠? 경시대회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1, 2, 3등을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쉬운 문제 출제 안 돼요. 임용시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면 과락으로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 2, 3등을 뽑는 시험이 아니죠. 합격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임용시험 준비하듯이 수학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요. 임용시험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절대 풀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임용시험 문제가 모두 다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끼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역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긴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하고 학문을 위한 공부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수학을 위한 공부는 불필요하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학자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 올해는 절대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수학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이지 전공 수학을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수단으로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1점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전공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 절대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임용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수학의 덫이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자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여러분은 빠지지 말고 경쟁자가 빠져준다면 우리는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져서 둘 중에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첫 번째는 수학과 시험의 차이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와 학문을 위한 공부가 달라요. 반드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수능을 볼 때 일주일만 시간 주면 고득점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수학 실력이 좋으니까.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분명히 유리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와 수학을 위한 공부는 또 별개의 것이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모순이에요. 이 모순의 생각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 선택이 한 번 선택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제마다. 어떤 주제는 시험 공부를 하자. 이거 버릴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어떤 주제에서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니까 저 일반적으로 공부할 거야. 이런 주제마다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런 선택은 여러분 몫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시험으로서 합리적인 선택과 과감한 선택. 아까 말했죠? 출제 가능성이 낮은 주제가 있어요. 공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것이 시험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아주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출제가 된다면 내가 여기서 점수를 역전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과감하게 나의 무기를 만들려고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출제 가능성은 낮은 거 확실해요. 그렇지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선택해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출제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를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임용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않지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수학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어요. 모든 주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주제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어떤 주제는 버리는 주제고 버릴 때 어떻게 버릴지 이런 선택들을 해야 돼요. 이런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주제를 너무 적게 선택하면 안 되죠. 점수가 좋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부분을 선택해버리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주제를 잘 집중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점수를 받아야죠. 내가 A란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했어요. 문제가 출제됐어요. 내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한 주제는 집중을 잘해서 반드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는 주제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런 선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제가 두루뭉실하다고 말하는 건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 여러분 몫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나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포기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버릴 때 잘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만에 하나 출제가 됐어요. 4점짜리 문제가 출제됐는데 경쟁자는 4점을 받고 나 0점이에요. 4점 차이가 났어요. 어디서 역전할 거예요? 4점을 역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부분, 내가 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나의 무기는 아니지만 나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 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를 앞으로 방패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세우는 작업은 내가 어려워하고 모르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엔 아주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방패를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담을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방패를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모의고사반의 첨삭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부분에 방패를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꼭 첨삭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문제에 접근할 때 수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시험으로 접근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돼요. 어떤 문제는 수학적으로 내가 전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의 관점으로 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시대의 문제라면 답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용시험 문제는 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답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죠. 이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패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어요. 제 기본이론반 문제풀이반을 보시다 보면 제가 패턴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선택한 부분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 때도 패턴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버릴 때도 패턴이 중요해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죠.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주제를 선택했어요? 집중을 해서 공부했어요. 무슨 의미죠?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나는 경쟁자보다 더 빨리 풀 수 있고 점수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턴을 미리 만들어두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거야. 만들어버리면 경쟁자보다 빠르게 풀 수 있고 점수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패턴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만들어드리는 패턴,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제가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또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부분, 내가 버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 주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난 이렇게 쓰고 말 거야. 딱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만 쓰고 말 거야. 백지는 아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주제든지 선택하지 않은 주제든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패턴을 여러분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패턴을 만들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제가 만들어 드리는 패턴은 범용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만든 패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패턴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합격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택을 제가 해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표현대로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기입형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이란 표현은 합격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에 쫓기는 시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말은 내가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은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기입형 계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합격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공 A는 전공 B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계산 연습의 핵심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수학의 특징인 범용적인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아주 중요한 기입형 계산 연습이 되겠습니다. 기입형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고 빠르기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임용시험만을 위한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합격 전략의 또 하나의 필요 조건인 서술형 답안 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합격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술형 문제의 답안은 감점과 부분 점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감점과 부분 점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학적으로는 문제없이 아주 잘 쓴 답안도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채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수학과 시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는 문제에서는 절대로 감점당하지 않고 모르는 문제에서도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합격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은 오래됐지만 실제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감점과 부분 점수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답안지와 강의 노트의 차이점, 답안지와 연습장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낯설게 생각하는 합격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 전략을 잘 세우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용시험을 보면서 경쟁자보다 1점이라도 앞서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시험이 임용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에서는 0점 몇 점의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점수의 차이는 절대로 실력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점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 약간의 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보이지 않는 손 중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든 1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1점은 아주 큰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시험이기 때문에 답과 풀이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시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익히는 것도 역시 모의고사반의 중요한 목적이고 모의고사의 첨삭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은 채점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은 수학의 신이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의 채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학의 신이 채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임용시험은 사람이 채점하고 특히 채점위원이 수학 전공자들이 아닌 여러분보다 먼저 합격한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임용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수학의 전공을 손에서 놓은 지 1년 이상이 되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답안을 수학적으로 판단할 실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채점 기준과 여러분의 답안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다고 판단이 되면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채점위원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채점을 수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믿을 수 없고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험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수학적인 불공평이므로 시험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점위원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채점위원이 채점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의 점수가 소수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채점위원이 나의 점수를 올려주는 실수를 한다면
나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지만 반대로 점수를 깎는 실수를 한다면 치명적이 되겠습니다. 채점위원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비슷한 실력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위원이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합격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의 답안을 작성할 때 수학 문제의 풀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채점위원들이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답안을 쓰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임용시험의 답안을 쓰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상대자가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아니고 채점위원들이고, 게임의 도구는 여러분의 답안이 되겠습니다. 게임의 결과는 채점위원들이 여러분의 답안을 보고 점수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결정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채점위원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리한 게임 같지만, 채점위원들이 수학을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월등히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나는 잘 모르는 문제이지만 채점위원들은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인 채점위원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도 모의고사 첨삭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1월이나 늦어도 2월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답안의 채점 기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